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몸이 전부일까? 어릴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감고 잠들었는데 내가 천장을 통과해서 하늘을 날고 있는 꿈을 꿨죠. 너무 생생해서 이게 정말 꿈일까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책, 롭상 람파의 가르침, 유체 이탈은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유체가 되어 세상을 여행해 왔다고. 단지 그걸 꿈이라고 착각했을 뿐이라고요. 유체 이탈은 상상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제 경험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생각을 잠재우기만 하면 당신 안에 또 다른 자아, 빛처럼 가벼운 유체가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우리가 잊고 있던 놀라운 능력 하나를 꺼내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 인간의 육체는 원형질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것은 일정한 공간에 걸쳐 밖으로 퍼진 분자의 덩어리로서 우주가 일정한 공간을 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이제 우리는 안으로 향하고자 한다. 즉 오라로부터 그리고 에테르로부터 다시 육체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살로 된 육체가 다만 하나의 운반수단 또는 한 벌의 옷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하는 배우의 복장일 뿐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두 개의 물체가 같은 공간을 점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건 벽돌이나 목재 또는 금속 덩어리를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러나 만일 두 물체가 진동이 다르거나 원자, 중성자, 양성자 간의 거리와 공간이 충분히 넓다면 그 둘은 같은 공간을 점할 수도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자. 유리잔 두 개를 준비해서 거기에 물을 찰랑찰랑하게 채우고 모래 한 숟갈을 첫 번째 유리잔에 넣으면 물이 넘쳐 밖으로 흘러내리게 된다. 이 경우 물과 모래는 함께 같은 공간을 점할 수가 없어 어느 하나는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좀 더 무거운 모래가 유리잔 바닥까지 가라앉으면서 수면을 밀어올려 그만큼의 물을 흘러넘치게 한다. 이번에는 물이 언저리까지 채워진 두 번째 유리잔에 설탕을 천천히 넣어보자. 당신은 물이 유리잔 밖으로 넘치기까지 무려 6숟갈의 설탕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작업을 천천히 하면 설탕이 사라지는 모습, 즉 용해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설탕이 녹으면서 설탕 분자들은 물 분자들 사이의 공간을 점유할 뿐 그 이상의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물 분자들 사이의 모든 공간이 설탕 분자들로 다 채워진 이후에 여분의 설탕이 유리잔 바닥에 쌓이면 비로소 물이 흘러넘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잔의 경우가 바로 두 물체가 같은 공간을 점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내부의 빈 공간을 갖고 있는 육체 역시 또 다른 성급몸들, 즉 영체 또는 유체 등을 거느리고 있다. 그것들은 정확히 육체와 똑같은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흙이나 납 또는 나무처럼 조밀한 분자 구조가 아니라 훨씬 듬성듬성한 분자 구조를 이룬다. 그러므로 영체가 육체에 아주 가깝게 달라붙는 일이 가능하며 이때 어느 쪽도 다른 쪽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다. 유체와 육체는 은빛줄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은빛줄은 엄청난 속도로 진동하는 분자들의 덩어리이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엄마와 아기를 연결하는 탯줄과 비슷하다. 탯줄을 통해서 어떤 충동이나 인상, 그리고 영양분이 엄마로부터 아기에게로 흘러간다. 아기가 태어나고 탯줄이 끊어지면 아기는 태중의 삶을 끝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또 다른 삶을 시작한다. 이제 아기는 더 이상 엄마의 일부분이 아니다. 그런 고로 엄마의 부분은 사멸하고 아기는 스스로 제 존재를 떠맡게 된다. 은줄은 초자아와 육체를 연결하고 있고 육체가 존재하는 동안은 그것을 통해 정보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빠르게 전해진다. 인상, 명령, 교훈, 그리고 때때로 영적 자양분이 초자아에게서 육체로 내려온다. 죽음이 와서 은줄이 끊어지면 육체는 버려진 옷처럼 남겨지나 영혼은 계속 움직인다. 아직 그 문제에 들어갈 처지가 아니지만 미리 말해둘 것은 하나가 아니라 많은 영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육체와 유체만을 다루고 있다. 현 진화 단계에서 우리는 모두 9가지 유형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 하나하나는 서로 은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유체 여행과 유체 상태에 긴밀히 관련된 문제들만을 살펴볼 것이다. 인간은 살과 뼈로 된 육체로 잠시 둘러싸여 있는 영이다. 영은 지상을 경험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 육체를 이용한다. 인간의 육체는 초자아가 부리는 또는 조종하는 하나의 운반 수단이다. 어떤 사람들은 혼이란 말을 사용하길 좋아하나 우리는 그것을 초자아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더 편리할 뿐더러 엄밀히 말해 호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초자아는 육체의 조종자이자 운전자이다. 인간의 두뇌는 중개소이자 전화 교환국이며 완전 자동화된 공장이다. 두뇌는 초자아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초자아의 명령을 화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활동으로 바꾸는데 그 활동이 소위 운반수단을 살아있게 한다. 즉 근육을 움직이고 감정이 생겨나게 한다. 두뇌는 또한 역으로 초자아에게 경험의 인상과 메시지를 중개한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마치 운전자가 잠시 자동차를 떠나듯이 인간은 더 큰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육체에 쌓여있는 동안에 배운 교훈들을 평가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여기선 육체와 유체 단계의 일과 간단한 초자아 관련 사항만을 논의할 것이다. 우리가 특히 유체를 언급하는 것은 그 상태로 인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먼 곳으로 여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체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으며 옛 친구나 친척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다. 남자든 여자든 전 세계의 모든 도시를 방문할 수 있으며 세계에 이름난 도서관들을 섭렵할 수가 있다. 연습만 하면 어느 도서관이든 방문해서 무슨 책이든 또는 그 책의 어느 페이지든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육신을 떠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쉽게 느끼거나 분석할 수 없는 일들은 믿지 말고 무시하도록 사람들을 조건화시켰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요정 이야기를 믿는다. 실제로 요정은 존재한다.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자연의 영이라고 부른다. 아주 많은 수의 어린아이들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소꿉동물을 가지고 있다. 어른들에겐 그 아이들이 가상의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 냉소적인 어른들에겐 도무지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 정답게 대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 친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부모들은 그것을 웃어넘기거나 얼토당토하는 상상이라며 화를 낸다. 자신의 유년 시절을 잊어버린 부모들은 과거 자신의 부모가 했던 것과 똑같이 거짓말마 또는 정신 좀 차려 하면서 제 아이를 심지어 때리기조차 한다. 결국 그 아이는 자연의 영 같은 건 없다고 믿게 하는 최면에 걸리고 다음엔 이 아이들이 다시 성인이 되어 아이들이 자연의 영을 보거나 함께 노는 것을 회방한다. 요정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동양인 또는 아일랜드인들에게 물어보라. 어쨌든 자연의 영들은 존재한다. 요정이라 불리든 정령이라 불리든 혹은 다른 무엇이라 불리든 그들은 실제하며 또한 좋은 일을 한다. 인간은 무지와 자만으로 이들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불가사의한 경험과 놀라운 지식의 보고를 놓치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의 영은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초자아의 지식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나 육체, 곧 물리적 몸의 능력에는 매우 실제적인 한계가 있다. 지상의 거의 모든 사람은 잠자는 동안 육체를 떠난다. 그리고 깨어날 때 꿈을 꿨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직 지상에서의 생활만이 전부라고 믿게끔 배웠고 자는 동안 내 몸은 한자리에 가만히 머문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런 고로 그 경이로운 경험들은 꿈이란 말로 합리화되고 만다.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의지로서 육체를 떠날 수 있다. 그리고 멀리까지 빠르게 여행했다가 수시간 뒤에 그들이 행하고 보고 경험한 모든 기억을 빠짐없이 지닌 채 육체로 돌아올 수 있다. 누구나 육체를 이탈해서 유체 여행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불신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실로 무익하기만 할 뿐이다. 실제로 두려움이라는 첫 번째 장애만 넘으면 유체 여행은 너무나도 쉽다. 두려움은 막강한 제동장치이다. 사람들은 육체를 벗어나는 것은 곧 죽는 것이라는 본능적 두려움을 다스려야 한다. 몇몇 사람들은 육체를 벗어났다가 돌아올 수가 없게 되거나 다른 존재가 내 육체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며 극도로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당사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든 해를 입지 않는다. 은줄은 유체 여행 중에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당사자가 겁에 질려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의 육체를 침입할 수는 없다. 당신은 언제나 육체로 돌아올 수 있다. 당신은 늘 하룻밤을 자고 나서 깨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이야말로 위험을 초래하는 유일한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두려움 다음의 장애물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생각 또는 이성은 정말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생각과 이성은 우리로 하여금 높은 산을 오르지 못하게 한다. 이성은 우리가 만일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나리라고 위협한다.
생각과 이성은 제어되어야만 한다. 불행히도 그것들은 오명을 지니고 있다. 생각이라. 당신은 생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이란 대체 무엇인가?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머리 꼭대기에서, 아니면 머리 뒤쪽에서, 눈썹 안쪽에서, 귀 안쪽에서 눈을 감으면 생각이 중단되는가? 아니다. 생각은 당신이 집중하는 곳에가 있다. 생각은 당신이 집중하는 곳에서 일어난다. 이 간단하고 초보적인 사실은 당신이 몸을 빠져나와 유체 상태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사실은 당신의 유체를 미풍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르게 한다. 이에 관해 생각해보고 이 교과를 다시 읽어보라. 생각에 관해 살펴보고 생각이 어떻게 당신을 뒷걸음질하게 만들곤 하는지를 살펴보라. 예컨대 한밤중에 홀로 집안에 있을 때 당신은 바깥에 울부짖는 바람소리를 듣고 밤도둑을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커튼 뒤에 숨어서 당신에게 덤벼들려 한다고 상상하면서 말이다. 바로 이 경우에 생각은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 생각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자. 당신은 치통으로 괴로워 망설이다. 치과 의사를 보러 간다. 그는 당신에게 이 하나를 빼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은 아프지 않을까 걱정한다. 당신은 두려워하며 의자에 앉는다. 치과 의사가 주사를 놓으려고 피하 주사기를 집어들자마자 당신은 자동적으로 움츠러들고 어쩌면 얼굴까지 창백해질지도 모른다. 당신은 아픔을 예감하면서 바늘이 들어가는 것을 생생히 느끼고 곧 매섭게 잡아 뽑힌 이가 피를 묻힌 채 나올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쇼크로 어지럼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렇게 당신은 두려움을 키우고 자신의 사고력을 거기에 집중하여 스스로를 더욱 아프게 한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자신을 더 아프게 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그 쓸모없는 생각은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 당신의 머릿속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느낄 수 있는가? 생각은 당신이 집중하는 곳에 있다. 생각이 당신 안에 있을 때는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이거나 생각이 자신 안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을 때뿐이다. 생각은 당신이 그것을 두고자 하는 데 있다. 생각은 당신이 가리킨 바로 그곳에 있다. 생각은 집중하는 곳에 있다는 말을 다시 살펴보자. 전투가 한창일 때는 사람들이 총상이나 자상을 입어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한동안 그들은 자신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그들이 부상에 관해 생각할 여유가 있을 때라야 그들은 고통을 느끼고 그 충격으로 무너진다. 하지만 생각, 이성,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진화를 더디게 하는 제동장치이다. 그것들은 덜컥거리게 하면서 기계의 속도를 줄이듯이 초자아의 명령을 왜곡시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두려움과 구속으로 흐트러지지 않을 때 비로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고양된 힘을 지닌 초인간이 될 수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아주 형편없는 근육을 가진 허약하고 소심한 남자가 인도를 벗어나 교통이 번잡한 차도로 들어선다. 그의 생각은 멀리 딴 데로 가 있다. 아마도 사업일 또는 밤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부인의 기분이 어떨지에 쏠려 있다. 혹은 밀린 청구서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때 마주쳐오는 차의 갑작스런 경적 소리에 그는 생각 없이 인도로 튕기듯 물러나는데 잘 훈련된 운동선수조차 전혀 할 수 없는 놀라운 뜀뛰기를 해낸다. 만일 사고 과정이 이 남자를 방해했다면, 즉 머리로 따지느라 지척거렸다면 그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에 치여버렸을 것이다. 생각 없는 상태가 늘 그를 감시하고 있는 초자아로 하여금 아드레날린 같은 화학물질을 쏘아 근육을 활성화시키게 한 것인데 그렇게 그 당사자는 자신의 정상적 능력을 초월하는 뜀뛰기, 곧 의식적인 생각의 속도를 뛰어넘는 순간적 행동을 했던 것이다. 서양인들은 사고와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사고는 유체여행에서 인간을 많은 동물들보다도 더 열등하게 만든다. 예를 들자면 고양이들이 인간이 볼 수 없는 사물을 본다는 사실에는 거의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동물들은 유령을 보거나 인간이 알기 훨씬 전에 어떤 사태를 예견하는 것 같은 모습을 흔히 보인다. 동물들은 이성과 사고와는 다른 시스템을 사용한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먼저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는 부단히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피곤한 잡념의 끄트머리를 통제해야 한다. 당신에게 편안한, 충분히 긴장이 풀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앉아보라. 원한다면 불을 꺼도 좋다. 이런 경우 불빛은 방해가 될 수 있다. 잠시 동안 무료하게 앉아 그저 생각을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그것들이 줄곧 어떻게 의식 속으로 기어드는지를 알아보라.
저마다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무실에서의 언쟁, 밀린 청구서, 생활비, 세계정세, 고용주에게 말하고 싶은 불만 등등 이것들을 전부 한편으로 쓸어내라. 당신이 마천루의 꼭대기에 있는 깜깜한 방 안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라. 당신 앞에는 검은 가리개로 덮은 커다란 전망창이 있는데 이 가리개는 아무런 무늬도 없어 전혀 주의를 흩트리지 않는다. 그 가리개에 집중하라. 무엇보다 어떤 생각도 당신의 의식 검은 가리개 위에 올라타지 못하게 하라. 잡념이 침입하는 듯하면 그것들을 의식 바깥으로 밀어내라.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건 단순히 연습의 문제이다. 한동안 잡념은 그 검정 가리개의 가장자리에서 깜박일 것이다. 그것들을 단호하게 밀어내라. 그리고 오직 가리개에만 집중하라. 의지로서 잡념들을 밀어냄으로써 그 너머에 있는 당신의 의식 자체를 바라보도록 하라. 또다시 그 상상의 검정 가리개를 응시하면 갖가지 수상한 잡념이 침입해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다. 그것들을 밀어내어 잡념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라. 잠깐 동안 완전한 공백의 인상을 견지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양피지한 조각이 찢겨 나가듯이 뭔가 찰칵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이 평범한 세계를 벗어나 시간과 거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띠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연습을 통해, 실천을 통해 당신은 명인과 달인들이 하는 것처럼 당신도 생각을 제어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시도해보라. 연습하라. 진보를 원한다면 당신은 잡념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만 한다. 지난 교과에서 우리는 생각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논했다. 우리는 생각은 당신이 두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체외 이탈과 유체 여행을 도울 수 있는 공식이니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생각은 당신이 그것을 두고자 하는 데에 있다.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밖에 존재한다. 간단한 연습을 해보자. 다시 한번 아무도 없는 곳, 정신이 흐트러질 염려가 없는 곳을 찾아가라. 이제 당신은 체외 이탈을 하려고 한다. 당신은 홀로여야 하고 이완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당신이 가능한 한편안이 침대에 눕기를 제안한다. 아무도 당신의 실험을 망치지 않도록 재차 확인하라. 안정이 되면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이 실험에 대해 생각하라. 그리고 당신에게서 2m쯤 위쪽 지점에 집중하라. 눈을 감고 그곳에 집중하라. 당신의 유체가 그곳에서 당신의 육체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강하게 의념하라. 생각하고 연습하고 집중하라. 그러다 보면 연습에 따라 당신은 갑자기 가벼운 전기적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득 2m쯤 아래 눈을 감고 누워있는 당신의 육체를 보게 될 것이다. 처음에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는 꽤나 힘이 들 것이다. 당신은 마치 커다란 고무풍선 안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당신은 안쪽에서 풍선을 밀고 또 헤집어 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은 밖으로 터져나오게 된다. 어린아이의 장난감 풍선이 퍽 하고 터지는 듯한 느낌이 온다. 놀라지 마시라. 공포에 빠지지 마시라.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다면 그 뒤에 무엇이 있든 어떤 곤란도 겪지 않고 당신은 계속 전진해 가겠지만 두려워한다면 육체로 다시 튕겨 들어가 다른 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육체 속으로 다시 튕겨 들어갔다면 그날 뭔가를 더 시도해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성공률이 극히 희박하다. 당신에게는 그보다 잠과 휴식이 더 필요하리라. 당신이 이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육체를 일단 벗어났다고 상상하자. 당신은 거기에 서서 자신의 육체를 내려다보며 이젠 무엇을 하지? 하고 자문한다. 자신의 몸을 보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까. 대신 나는 이런 시도를 해보길 권한다. 마치 한가롭게 떠도는 비눗방울처럼 자신의 유체가 방 안을 떠돌도록 하라. 이제 당신은 비눗방울만큼도 무게가 나가질 않는다. 떨어질 염려도 다칠 염려도 없다. 그저 당신의 육체가 편안하게 쉬고 있는지만 살펴두라. 물론 당신은 이 유체를 살덩어리로부터 풀어놓기 전에 육체가 아주 편안한 상태라는 걸 확인해 두었을 것이다. 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되돌아왔을 때 팔이 뻣뻣해지거나 목에쥐가 날 수도 있다. 육체의 신경을 압박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라. 예컨대 팔을 매트리스의 가장자리 밖으로 뻗고 있을 경우엔 신경의 압박이 가해져 손발이 저려 따끔따끔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체외 이탈과 유체 여행을 시도하기 전에 육체가 절대적으로 편안한 상태인가를 거듭 확인해야 한다. 이제 유체를 떠돌게 하라.
방 안을 유랑하는 공기를 타고 비눗방울이 된 양 한가롭게 움직여 다니라. 천장처럼 당신이 평소엔 자세히 볼 수 없었던 장소들을 살펴보라. 이 초보적인 유체 여행에 익숙해지도록 하라. 방 안에서 충분히 빈둥거릴 수 있기 전까지는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런 유체 여행은 아주 쉬운 일인데 당신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 어떤 환경하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체 여행은 자유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당신이 감옥에 갇히거나 지늘게 뒤덮이거나 영적인 주문에 걸려 깜깜한 무언가에 깔린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오히려 육체로 되돌아왔을 때뿐이다. 진정으로 유체 여행에서는 두려워할 거리가 없다. 두려움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이 과정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다. 당신은 침대 위에 등을 대고 누워 있다. 당신은 육체의 각 부분이 편안하고 신경을 압박하는 요소도 없고 양다리도 접혀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다리가 접히면 혈액순환이 더뎌져 그 부위가 저리게 된다. 조용히 만족스럽게 휴식을 취하라. 방해거리도 걱정거리도 없다. 그저 육체로부터 유체가 빠져나가는 것만을 생각하라. 늦추고 이완시키고 더 늦추라. 예컨대 당신의 육체에 상응하는 어떤 유령 같은 형체가 있다고 상상하라. 그 형체는 마치 여름의 가벼운 산들 바람에 떠오른 민들레, 홀씨처럼 육체를 벗어나 위로 떠오른다. 그것이 뜨도록 내버려 두라. 두 눈은 꼭 감은 상태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두세 번은 너무 놀라 움찔거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유체를 육체 내의 제자리로 강하게 다시 감아당길지 모른다. 흔히 사람들은 잠에 빠질 때 별난 방식으로 몸을 움찔거린다. 그게 너무 심해서 도로 깨어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런 경련은 유체를 육체로부터 너무 거칠게 분리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미 말했듯이 거의 모든 사람은 밤마다 유체 여행을 한다. 물론 의식적으로 그 여행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유체로 다시 돌아가자. 당신의 유체가 점진적으로 순탄하게 육체에서 분리되어 위로 1m가량 뜬다고 생각하라. 유체는 부드럽게 흔들리면서 당신의 육체 위에 있다. 당신도 막 잠에 들려고 할 때 뭔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리라. 그것이 바로 유체의 흔들림이었다. 우리가 말했듯이 유체는 당신 위에 다소 흔들리며 떠 있고 당신과 은빛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너무 가까이 보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경고했듯이 당신이 놀라 경련을 일으키면 당신은 육체로 되돌아가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고에 유의하라. 경련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당신의 유체는 한동안 위에 떠돌 것이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얕게 호흡하라. 이것은 의식적인 첫 외출이므로 당신은 조심을 해야 한다. 당신이 두려움이 없고 경련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유체는 천천히 더욱 떠올랐다가 침대 끝이나 옆으로 흐를 것이고 그곳에서 아주 부드럽게 아무 충격도 없이 발이 마루에 거의 닿을 만큼 점차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연착륙의 과정이 끝나면 당신의 유체는 침대 옆에 서서 당신의 육체를 보고 그 정보를 역으로 중계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육체를 보는 것은 꽤 불편한 느낌일 수 있다. 심지어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보통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처음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때를 기억하는가? 녹음기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는가? 처음엔 그게 당신의 목소리란 사실을 솔직히 의심했을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장난을 치고 있거나 녹음기가 잘못됐다고 여겼으리라.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사람은 대부분 의심하고 놀라고 실망한다. 그런데 자신의 육체를 처음 보는 경험은 어떠하겠는가? 완전한 의식을 가진 유체로서 침대에 누워있는 육체를 내려다보면 소름이 돋을 것이다. 당신은 자기 육체의 형태와 피부색이 마음에 들지 않고 얼굴의 주름살이나 생김새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각종 자질구레한 기벽과 병적 혐오 등을 발견하게 될 터인데 그것에 놀라 당신은 육체로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이 당혹스런 자신과의 첫 만남을 극복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당신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보고 싶은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당신이 잘 아는 누군가, 아마도 근처 도시에 사는 가까운 친척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상대는 평소 당신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를 아주 자세하게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또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를
그리고 그곳에 이르는 길을 정확히 그려내야 한다. 이 같은 일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당신에게 무척이나 새로운 경험임을 명심하라. 이제 당신은 평소 육체로서 지나다녔을 그 길을 유체로서 가보고 싶어 한다. 방 밖으로 나오라. 거리로 나와서 당신이 평소에 이용하는 길로 접어들라. 당신이 방문할 사람의 모습과 그곳까지 이르는 방법을 확실히 그려두라. 그러면 아주 신속하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당신은 친구 또는 친척의 집에 다다를 것이다. 이 연습에 따라 당신은 어디든 갈 수 있다. 바다든 대양이든 산맥이든 당신이 지나는 길엔 아무런 방해도 장애도 없을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도시가 당신의 목적지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간다고 치자. 그런데 돌아올 수가 없다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 대답은 이렇다. 길을 잃을 염려는 없다. 길을 잃는다는 건 전혀 불가능하다. 누군가에게 해를 입거나 육체를 점유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만일 당신이 유체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육체 가까이 접근한다면 육체는 곧장 경고 신호를 보내고 당신은 생각의 속도로 감겨 들어간다. 어떠한 위해도 당신에게 미칠 수 없다. 유일한 위해는 당신의 두려움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실전적 실험. 오직 실험만이 유체 여행에 있어 당신의 모든 희망, 당신의 모든 야망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의식적으로 유체 상태에 있을 때는 육안으로 볼 때보다 훨씬 현란한 색채들을 보게 된다. 모든 것이 살아서 넘실거린다. 당신은 주변에 반점 같은 생명의 분자들을 볼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지구의 활력이다. 당신은 그 속을 통과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체 여행에는 하나의 난점이 있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지할 수 없다.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다. 물론 특수한 조건 하에서는 가능하다. 그것은 영안이 열린 사람 앞에서 당신의 유체를 물질화하는 방법인데 이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가서 그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일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진정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점에 가서 진열된 상품을 훑어보고 다음날 무엇을 살 것인지 결정하는 정도는 간단히 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아무래도 괜찮다. 당신은 유체 상태로 상점을 방문함으로써 어떤 상품이 비싸면서도 흠투성인지 혹은 모조품인지를 알 수 있다.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싶다면 평정을 유지한 채로 육체를 생각하고 돌아감을 생각하고 들어감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대단히 빠른 시간 내에 또는 아예 즉각적으로 육체 위에 1m 지점까지 옮겨갈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유체가 처음 육체를 떠났을 때처럼 거기서 가볍게 표류하면서 파동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자신을 아주 천천히 가라앉히라. 아주 천천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체와 육체의 형태가 완전하게 일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하기만 하면, 즉 당신이 삐걱대지 않고 떨지 않는다면 당신은 육체가 차고 무거운 덩어리라는 느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불편함도 없이 육체 속으로 가라앉게 된다. 만일 당신이 서툴러서 두 형체가 정확히 합쳐지지 않거나 누군가 당신을 방해해서 갑작스레 육체로 끌려 돌아갔다면 두통 따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우엔 다시 잠에 들거나 유체 상태로 자신을 이끌어야 한다. 두 형체가 정확히 합쳐지지 않는 한 그 두통을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걱정할 일은 아닌 것이 이는 잠깐 동안 잠을 자거나 의식적으로 다시 유체 상태가 됨으로써 쉽게 완전한 치유가 가능하다. 육체로 돌아가면 뻣뻣함을 느끼게 된다. 마치 전날에 젖은 옷을 아직도 그대로 입고 있는 느낌과 비슷하다.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는 육체로 돌아오는 것이 아무래도 그리 유쾌한 느낌은 아니다. 당신은 유체 상태에서 보았던 찬연한 색채가 흐려졌음을 알 것이다. 그 색채의 대부분을 당신은 육체 속에선 전혀 볼 수가 없다. 당신이 유체 상태에서 들었던 그 많은 소리들도 육체 속에선 전혀 듣지 못한다. 그러나 개의치 마시라. 당신은 지상에 무엇인가 배우러 왔고 그것을 배우고 나면 그것이 지구에 온 목적이기도 한데 지상의 속박, 지상의 구속에서 자연히 벗어나게 될 테니까 은주를 끊고 육체를 영구히 떠나게 될 때 당신은 유체의 영역마저도 훨씬 넘어선 다른 세계로 가게 된다. 이 육체 여행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두려움이 없을 때라야 진정 두려워할 일도 없고 어떤 위해도 닥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기쁨만이 있을 뿐 우리는 두려움 이외에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했다. 다시 강조하건대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은 유체 여행에서 어떤 위험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아무리 멀리, 아무리 빠른 속도로 여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당신은 반문하리라. 도대체 두려움이 뭐냐고? 그래서 이 교과는 두려움의 주제로 쓸 참인데 그 요지는 두려움을 가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아주 부정적인 태도로서 우리의 섬세한 인지력을 좀먹는 마음가짐이다. 무엇을 두려워하든 모든 두려움은 결국 해가 된다. 사람들은 유체 상태로 들어갈 때 육체로 되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곤 한다. 실제로는 지상에 배정된 시한이 다하여 육체가 죽지 않는 한 당신은 언제든 육체로 돌아올 수 있다. 즉,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유체 여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육체가 마비될 수는 있다. 그런 경우는 당사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공포에 질린 사람은 자신의 유체조차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렇다 해도 공포의 강도가 누그러질 때까지 육체로의 귀환이 얼마간 지체될 뿐이다. 공포감은 곧 누그러진다. 당신도 알다시피 어떤 기분은 단지 일정 시간 동안만 지속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저 육체로의 100% 안전귀환을 다소 지체하게 될 따름이다. 인간이 지구에서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듯이 우리는 유체 상태에서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다. 우리의 세계 속에도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고양이와 개와 말과 새들과 같은 유쾌한 생물들이 있는가 하면 물어뜯는 거미와 독을 뿜는 뱀 같은 불쾌한 생물들도 있다. 세균, 미생물. 그 외에 해로고독성 있는 불유쾌한 것들도 많다. 고성능의 현미경을 통해 세균을 본 적이 있다면 그 모습이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마치 동화에 나오는 용의 시대를 보고 있는 듯한 상상을 떠올렸으리라. 그런데 유체계에는 당신이 물질계에서 맞부닥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괴상한 존재들이 많다. 유체 상태에서 우리는 놀라운 피조물, 생물 혹은 존재들을 만난다. 우리는 자연의 영들을 보는데 이들은 거의 한결같이 선하고 쾌활하다. 그러나 신화와 전설의 작가들이 틀림없이 보았을 법한 끔찍한 피조물들도 있다. 이들은 악마, 반인반수, 기타 갖가지 신화 속의 마귀상을 닮았다. 이 피조물들 중 일부는 저금령으로서 후에 인간이 되거나 동물 왕국으로 스며들어올 수도 있다.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도 현재의 진화 단계에서는 아주 불쾌한 존재들이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주정뱅이들, 즉 술에 취해 분홍빛 코끼리와 여러 가지 이상스런 도깨비들을 봤다는 사람들은 참으로 정확하게 본대로 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주정뱅이들은 유체를 육체에서 몰아내어 유체계의 아주 저급한 세계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정말 무서운 피조물들을 만난다. 후에 그들은 제정신을 찾고서 자신이 본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낸다. 이처럼 술에 만취하는 것도 유체계로 들어가서 그 기억을 가지고 돌아오는 한 방법이지만 추천할 만한 방법은 못 된다. 왜냐하면 술은 가장 품격이 떨어지는 아주 낮은 수준의 유체계로 데려가기 때문이다. 주로 정신병원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약물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 예를 들어 흥분제은 환자의 진동수를 바꿔놓아서 그는 문자 그대로 육체로부터 방출되어 유체계로 내던져진다. 이건 역시 추천할 만한 방법이 못 된다. 약이나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한 유체 여행은 정말로 해롭다. 그것들은 초자아에 해를 끼친다. 이쯤하고 저금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저금령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말하자면 초보적 형태의 영적 생명이다. 그들은 사념체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다. 사념체란 인간의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마음의 투영물일 뿐이며 거의 실체가 없다고 보아도 좋다. 사념체는 고대 이집트 사제들이 고안해낸 것인데 지체 높은 파라오와 명예로운 여왕의 미라를 무도한 도굴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즉 도굴꾼의 의식에 침투하여 극도의 공포를 일으킴으로써 제풀에 도망치게 만들겠다는 착상이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사념체들과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제들이 무덤 수호라는 특정 과업을 위해 만들어냈던 허수아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저금령들은 진화 단계 초기의 영적 피조물들이다. 그들은 영계 또는 유체계에서 인간 세계로 치자면 원숭이 정도의 존재일 것이다. 원숭이들은 무책임하고 장난이 심하고 심술궂고 버릇이 나쁘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판단하는 이성의 힘이 부족하다. 그들은 그저 살아있는 원형질의 덩어리라 할 만하다. 유체계에서 인간계의 원숭이와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저금령들은 이처럼 목적 없이 배회하는 형체들이다.
그들은 어슬렁거리면서 괴상하고 흉측한 표정을 짓고 유체 여행 중인 인간을 위협하는 몸짓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혀 위해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명심하라.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해도 입힐 수 없다. 당신이 불운하게도 정신병원에 가게 되어 최악의 정신착란에 빠진 환자를 보게 된다면 저금령들이 그 환자에게 해대는 위협적인 또는 무의미한 짓거리에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침을 질질 흘리며 덤벼든다. 그러나 당사자가 단호하게 대처하면 아주 열등한 정신력밖에 없는 그들은 꼼짝 못하고 물러난다. 낮은 수준의 유체계를 통과할 때는 이처럼 기이하고 이상스러운 피조물들을 만나게 된다. 때때로 소심한 여행자에게는 더욱 몰려들어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건 아무런 위해도 되질 않는다.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그들은 실제로 전혀 해롭지 않다. 유체 여행을 처음 시도할 때면 이런 열등한 존재들이 서너씩 근처에 모여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곤 한다. 그건 마치 초보 운전자가 처음으로 차를 몰 때 그것을 짓궂은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의 심리와 같다. 구경꾼들은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고대한다. 만일 초보 운전자가 당황해서 가로등 기둥 같은 데에 부딪힌다면 구경꾼들은 무척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나 구경꾼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해를 입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저 값싼 흥분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일 뿐이다. 저금령들도 그와 같이 지켜보길 즐긴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보인다면 이 저금령들은 더 흥분하여 맹렬히 위협적으로 지근거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에게 실제로 어떤 짓도 할 수가 없다. 그들은 짖기만 하는 개와도 같다. 짖기만 하는 개는 해를 입히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두려움으로 빈틈을 보일 때만 성가시게 굴 수 있다. 두려움을 갖지 말라. 당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육체를 떠나 유체계로 솟아오를 때 100번 중 90번에서 99번은 어떤 열등한 존재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두려워할 때만 나타날 뿐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당신은 높이 솟아올라 그들의 영역을 그대로 넘어선다. 그들은 유체계의 밑바닥에 운집해 있다. 강이나 바다의 밑바닥에 벌레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당신은 유체계로 들어가서 놀랄만한 사건들을 많이 조우할 것이다. 멀리서 크고 찬란한 빛이 번쩍거리는 것이 보일지도 모른다. 이 빛은 아직 당신이 미치지 못하는 존재 차원에서 오는 것이다. 전에 말했던 건반의 비율을 기억하는가? 인간은 육체는 오직 셋 또는 네만을 인식한다. 그러나 육체를 이탈해서 유체계로 들어가면 음의 범위를 얼마간 위로 넓혀서 당신 앞에 좀 더 위대한 무엇이 있음을 알게 될 만큼 시야가 확장된다. 이 무엇들은 밝은 빛으로 보이는데 너무나 밝아서 당신은 그게 무엇인지를 실제로 알 수 없으니 당분간은 어중간한 유체계에 만족하기로 하자. 여기서 당신은 친구나 친척을 찾아갈 수도 있고 세계의 도시들을 방문하여 커다란 공공 건물들도 볼 수 있다. 당신은 낯선 언어로 된 책들도 읽을 수 있다. 기억하라. 이 유체계에서 당신은 모든 언어를 해독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유체 여행은 연습할 필요가 있다. 연습을 통해 곧 당신 자신의 경험이 될 그 유체 여행의 광경을 한번 묘사해보자. 날이 저물어 밤에 땅거미가 드리우고 자줏빛 여명이 점차 어두워져 마침내 하늘은 완전한 어둠으로 바뀌었다. 조그만 불빛들이 사방에서 일렁대고 백색의 푸른불이 거리를 비추고 집안의 노란 불빛들도 가리개나 커튼 너머로 흘러나온다. 한 육체가 침대에서 아주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점차로 삐걱대는 듯한 희미한 느낌이 오는데 뭔가가 떠돌듯이 움직이는 느낌이다. 몸 전체로 아주 미미한 근질거림이 느껴지면서 서서히 분리가 일어난다. 착 가라앉은 육체 위로 연결된 은줄 끝에서 구름이 형성된다. 공중에 떠도는 그 구름은 처음엔 커다란 잉크 얼룩처럼 불분명한 덩어리이다. 그것은 천천히 육체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형태가 잡히면서 1미터쯤 떠올라 흔들흔들하며 꿈틀거린다. 몇 초가 지나자 유체는 더 높이 떠오르면서 양발이 아래로 향한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침대 발치에서 자신이 방금 빠져나온 그리고 아직 연결되어 있는 육체를 바라보며 서 있는 형태가 된다. 방 안에는 가물거리는 어스름이 궁지에 몰린 낯선 짐승처럼 구석으로 기어든다. 은줄은 흔들리면서 흐릿한 푸른빛을 띠고 유체는 바로 그 푸른빛에 끈끈하게 걸려있다. 유체의 형상은 주변을 둘러보고 다음엔 침대에 편안히 쉬고 있는 육체를 내려다본다. 육체의 양눈은 감겨있고 호흡은 조용하고 낮으며 아무런 움직임도 꿈틀거림도 없다.
육체는 편히 쉬고 있는 듯하다. 이제 은줄은 떨리지 않고 어떤 불편과 불안의 징후도 없다. 안도감을 느낀 유체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공중으로 떠올라 방천장과 그 위 지붕을 뚫고 밤하늘로 솟아오른다. 은줄은 길어지기만 할 뿐 그 두께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마치 유체의 형상이 가스를 채운 풍선이 되어 육체인 집에 붙잡혀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유체의 형상은 지붕 꼭대기 위로 15, 30, 60m에 이를 때까지 솟아오른다. 그러고는 정지하여 신압으로 떠돌며 주변을 둘러본다. 거리에 인접한 집들로부터 그리고 그 너머의 거리들로부터 푸른 빛을 띤 다른 이들의 은줄이 올라온다. 그것들은 위로 늘어나면서 한정없는 거리로 사라져간다. 사람들은 늘 스스로 알든 모르든 밤마다 여행을 한다. 그렇지만 오직 혜택을 받은 자, 연습을 하는 자만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완전한 기억을 지니고 돌아온다. 이 유체는 지붕 꼭대기 위를 떠돌면서 주변을 둘러보며 어디로 갈까 궁리 중이다. 그는 마침내 아주 먼 나라를 찾아가기로 한다.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유체는 엄청난 속도로 출발하는데 거의 생각의 속도로 소용돌이치며 땅을 건너고 바다를 건넌다. 바다를 건널 때 아래에선 엄청난 파도가 꼭대기에 흰 왕관을 그리며 튀어오른다. 여행의 어느 지점에선가는 커다란 여객선 하나가 모든 불을 환하게 켜고 갑판에서는 음악을 울리면서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모습이 내려다 보인다. 유체는 시간을 따라잡으려고 더욱 속도를 낸다. 밤은 그 이전의 저녁에 길을 내주고 유체는 시간을 따라잡아 밤은 저녁으로, 저녁은 다시 늦은 오후로 역행한다. 이내 늦은 오후도 앞지름을 당해 정오가 된다. 드디어 밝은 햇빛 속에서 유체의 형상은 머나먼 나라, 끔찍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소중한 나라를 보게 된다. 유체의 형상은 사뿐히 땅에 내려앉아 육체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어울려든다. 마침내 돌아가자고 치근대는 끌어당김, 즉 은줄의 몸부림이 온다. 머나먼 다른 나라에서 뒤에 남겨진 육체가 날이 밝아오는 것을 감지하고 유체를 부르고 있다. 유체는 한동안 머무적거리지만 그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할 처지가 아니게 된다. 이 희미한 형체는 공중으로 솟아올라 집으로 돌아가는 비둘기처럼 한동안 정지 자세를 취했다가 손살같이 하늘을 가로질러 땅과 물을 번개처럼 지나 지붕 꼭대기 위의 지점으로 되돌아온다. 다른 은줄들도 똑같이 떨리고 있다. 다른 유체들도 각자 자신의 육체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유체는 지붕 꼭대기 아래로 가라앉아 천장을 통과하여 잠자고 있는 육체 위에 자신을 드러낸다. 가볍게 천천히. 유체는 가라앉으면서 육체 위에 정확히 자신을 맞추고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하강하여 육체와 합체한다. 한동안 서늘하고 무지근한 납덩이가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빛과 자유의 유체 상태에서 경험했던 현란한 색채는 쓰러지고 차가운 느낌만 남는다. 꼭 젖은 옷을 입은 느낌이다. 육체가 꿈틀거리고 두 눈이 떠진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새벽의 여명이 수평선 위로 움트고 있다. 육체가 움직이면서 말한다. 난 간밤에 겪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지. 당신도 이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당신도 유체 여행이 가능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들과의 유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당신에겐 더 쉬운 여행이 된다. 연습. 그리고 또 연습이 필요하다. 동양의 전설에 의하면 아주 오랜 옛적에는 모든 인류가 유체 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 특권을 남용한 결과 그런 능력을 빼앗겼다고 한다. 사고가 순수한 이들이라면, 마음이 깨끗한 이들이라면 연습으로써 납덩이나 진흙과 같은 육체의 구속을 벗어나 원하는 곳은 그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런 일을 5분이나 닷새 만에 해내지는 못한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상상을 해야 한다. 자신을 무엇라 생각하든 당신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된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된다. 당신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성실하게 믿는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할 수 있다. 믿음, 그리고 연습으로써 당신은 유체 여행을 할 수 있다. 또다시 말하건대 두려움을 갖지 말라. 왜냐하면 유체 상태에선 아무도 당신을 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날지도 모르는 열등한 존재들이 아무리 무섭고 소름 끼치는 형상을 하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그것들은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한 아무런 짓도 할 수가 없다. 두려움만 없다면 당신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그러니 오늘 밤에 유체로서 가고 싶은 곳을 한번 궁리해보지 않겠는가? 침대에 누워서
당신 자신에게 오늘 밤은 이러이러한 곳에 이러이러한 것을 보러 가겠다고 선언하라. 그러면 당신은 아침에 깨어날 때 당신이 한 모든 일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연습뿐이다. 유체이탈은 죽음의 문이 아니라 진짜 나로 돌아가는 길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육체라고 부르는 건 그저 잠시 입고 있는 옷 한 벌일 뿐. 우리의 진짜 본질은 그 옷을 벗고서도 빛처럼 떠오를 수 있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매일 밤 당신이 잠들 때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여행을 의식적으로 기쁘게 자유롭게 떠나보세요.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믿는 만큼 당신은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신비한 세계, 오라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겐 이유 없이 끌리고 어떤 사람은 불편할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색, 감정의 진동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흐르고 있는 빛의 스펙트럼, 바로 오라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이 책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